네, 예고해드린 대로 이광수 광순의 복덕방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세훈 시장이 쏘아올린 토지거래 허가제요. 예. 일단 청취자분들 중엔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들은 뭔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 뭔가요, 이게? 토지허가 제도는 쉽게 말해서 토지를 거래할 때 예. 구청장의 허가를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으라는 거고요. 예. 여기서 토지는 포괄적으로 이제 아파트까지 예. 포함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떤 경우에 그럼 허가를 해준 거냐? 예. 그러니까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 예. 그리고 자금 조달 여부의 적정성을 판단해서 그러니까 지자체장이 허가해주겠다 이런 제도입니다. 아, 허가의 기준을 제시한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할 사람만 집을 사라, 예. 아파트를 사라, 뭐 이런 예.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예. 그런데 당시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그걸 해제할 당시에요. 네. 왜 그런 정책을 썼다고 보세요? 일단 뭐 속내는 제가 모르니까요. 네, 그렇죠. 이게 네. 표면적으로 두 가지 이유를 네. 댔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재산권을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 네. 쉽게 말해서 자기 땅 자기가 사고 파는데 왜 관이 간섭을 하느냐 뭐 이 논리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지난해 하반기부터 예.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집값이 하향 안정되고 그리고 거래량이 줄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래서 시장이 안정되고 그랬으니까 이제 재산권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이런 어떤 규제를 일종의 해제하겠다. 이렇게 예. 이제 판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 제일 비싼 동네인데요. 그렇습니다. 거기를 굳이 풀어가지고. 그러니까 두 가지 점에서 네. 이제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과연 시장이 안정되고 있었느냐. 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을 볼 때 이게 좀 긴 사이클로 예. 봐야 되는데 뭐 한 두 달 안정됐다고 해서 시장이 안정돼서 이런 규제를 풀어줄 수 있냐 네. 이거고요.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재산권에 대해서 이제 좀 해석할 예. 여부가 있다는 거죠. 예. 뭐냐면 아예 못 팔게 하는 건 아니고 예. 시장, 조건을, 예. 시장 전체의 어떤 안정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규제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팔고 싶으면 예를 들어서 가격을 낮추든지 네. 아니면 분명히 조건을 네. 갖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과도한 규제였느냐 그런 네. 부분에서 좀 논란이 있습니다. 근원적인 두 가지가 다 논란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상황에 대한 판단이나 혹은 그 어떤 규정에 대한 어떤 도덕적 판단이나. 근데 좀 공교로운 지점이 네. 있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내란 전까지는 예. 오세훈 시장이 토제 폐지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랬었나요? 오히려 필요성을 강조했고요. 예. 그런데 공교롭게도 내란 이후에 예. 토제 폐지 얘기를 한단 말이죠. 아. 그다음에 재산권을 보호해 준다.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그 이후부터 뭔가 좀 이렇게 발언도 많아지고 네. 그다음에 규제 폐지라든가 이래서 네. 자유라든가 이런 용어들을 많이 쓰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을 본 게 아니라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층을 봤다.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럼 그 어떤 지금 이 대표께서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규정을 하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그 관점에서 여쭤보면요. 네. 어떤 피해를 가져왔습니까? 그 일련의 과정이. 일단 단기적으로 일부 예.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예. 급등시켰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시장의 혼란을 되게 가중시켰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거에 국한돼서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거시적인 경제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예.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가계부채 문제로 예.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가계부채가 1,800조 원이 넘고 있는데 예. 그런데 이렇게 시장의 일종의 부동산 시장의 빗장을 열어주면서 예. 가계부채를 갑자기 또 증가시킨 예. 그러면서 거시경제의 불안 요인이 증가했고요. 예. 두 번째는 뭐냐면 내수 경기가 굉장히 안 예. 좋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은행도 금리를 낮추고 있단 예.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부작용은 뭐냐면 금리를 낮아지는데 이 돈들이 예. 예를 들어서 내수 경기 부양이라든가 이런 쪽에 가지 않고 네, 부동산. 전부로 부동산으로 가는. 네. 그러면 사실은 이런 통화 정책이 무력화되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좀 더 키웠다.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지금 지방의 부동산은 예.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서울만 집중하게 시키면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 서울 편중을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는 이게 비단 뭐 강남의 재산권 이걸 떠나서 지금 우리나라 거시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좀 약간 좁히면요. 오락가락하는 바람에 분명한 건 샀던 사람 팔았던 사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거죠 이미. 팔았던 사람은 피해라고 보진 않습니다. 예. 아, 왜 그런가요, 그거는? 왜냐하면 비싸게 잘 판 거죠. 아, 잘 팔았으니까. 네. 예. 근데 여기서 만약에 샀던 불안해서 사람. 예. 무리하게 또 가계 빚을 일으켜서 샀던 분들이 문제인 거죠. 예. 그분들은 정말 큰 피해잖아요. 흥미로운 현상이 있었는데요. 무슨 현상이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규제가 풀면 예. 집값 상승 기대감을 높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매물을 거둬들여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 기간 동안 송파구의 아파트 매도 물량이 증가해요. 그러니까 다시 규제를 적용하는데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규제가 풀리니까 기본적으로 아파트를 내가 보유하고 있으면 네.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지면 매물을 거둬들여야 되잖아요. 예. 규제를 풀렸을 당시 말씀이시죠? 근데 예. 이게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매물량이 거의 100건 이상이 송파구에서 증가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기회라고 보고 빨리 판 거죠. 그러면 그 공급자들은 네. 앞으로 시장이 더 꺼질 거라고 속으로 어떤 생각하고 대비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마침 이때다 해가지고 팔았단 말이죠? 예. 그렇죠. 반면에 근데 매수 사는 분들은 예. 제가 추산하고 있고 무주택자나 갈아타기 수요자가 대부분인데 예. 그런 분들은 사실 더 오를 거라는 불안감으로 그 가격에 산 거죠. 예. 그렇군요. 그때 어떤 내놓는 사람이 그 통계적으로 확 많아졌습니까? 그렇습니다. 일시적으로 확 증가하죠. 예. 그게 근데 보도를 보면요. 네. 매물 걷어들였다 뭐 이런 보도를 본 것 같은데 해제되고 나서요. 그러니까 그 매물이 줄어든 이유가 예. 뭐냐면 매도 물량이 줄어든 게 아니라 예. 매도 물량은 증가한 상황 속에서 거래가 되니까. 매수가 붙었군요. 그러니까 잔량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통계에 대한 해석조차도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 뭐냐면 앵커님 토지허가 구역 해제를요. 2월 12일 날 해제합니다. 그런데 12일부터 13일 날 기사가 폭증합니다. 어떤 기사냐면 해제돼서 집값이 폭등한다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떻게 그날부터 집값이 오릅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사가 쏟아나고 전문가들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매수가 이제 붙는 거죠. 근데 그 안에서는 사실은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엄청 팔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초조해하던 매도자를 위해서는 굉장히 또 기회를 줘버린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 불안해서 산 사람들은 엄청난 피해를 본 거고요. 지금으로서 봐서는. 예를 들어서 단기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그러니까 불과 며칠 사이로 해서 예를 들어서 30억 원에 거래됐는데 호가가 이제 막 2억 원, 3억씩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30억 원에 산 분들은 사실은 그런 어떤 불안감으로 엄청나게 피해를 봤다고 볼 수 있고 반면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잘 판 거죠. 그러니까 누구의 재산권을 보호해 줬냐는 거죠. 매도자의 재산권에 과도한 이익을 줬군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재산권을 보호해 준다는 방향성은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재산권이었다고 전 판단합니다. 유주택자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제가 볼 때 재산권의 광범위하게 저희가 해석하면 무주택자 분들도 저렴하게 부동산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권리가 사실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의 정책은 사후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집 가진 사람들의 집 가진 사람이 좋은 가격에 팔 수 있게 만들어줬다. 당시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집값은 하향 안정 추세였으니까요. 그 당시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실거래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고 거래량이 예를 들어서 2024년 7, 8월에는 9천 건에 달하다가 3천 건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의 안정세를 보이려는 그 직전에 바로 그런 어떤 규제 해제를 통해서 시장의 불안 요인을 더 가중시킨 거죠. 근데 아파트 값이 굉장히 오른 거 그거는 뭘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그 기간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불안하니까 집을 사러 갔는데 매수세가 확 붙어버리니까 내놓는 사람들인데 아파트가 호가를 엄청나게 일단 올린 다음에 매수자가 붙으니까 이제 한두 건이 거래되는 거죠. 완벽히 집 가진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었다. 그런데 다시 이제 또 불안하니까 너무 비싸니까 묶었단 말이에요. 다시. 그건 또 어떤 정책적 효과를 가져왔습니까? 오락가락했는데. 그러니까 거의 뭐 35일 만에 다시 이렇게 오히려 지역을 확대해서요. 광범위하게 사실 토지 허가 구역을 재지정했는데요. 지정했는데요. 강남 3구와 용산구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과정도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동산 시장을 그러니까 시장만 본다면 좀 더 추세를 보고 방향성을 좀 봤어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 정치적으로 해석한 거 아닌가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결과들이 막 나오고 시장에서 불안하니까 바로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만약에 이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집값에 장기적으로 집값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제 전부 다 쉽게 말해서 덤탱이를 쓰게 된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오세훈 시장이 그 기자 간담회에서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쏘공에 대해서 되게 불만을 많이 표시했다고 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시장을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예를 들어서 판단하고 정책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더 관심 있게 본 거죠.
그렇다면 말입니다. 이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시장 분위기 뭔가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보시기에. 일단 시장이라는 건 자산 시장이라는 건 가장 큰 리스크는 불확실성입니다. 뭔가 미래를 잘 예측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집을 갖고 계신 분들도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다. 근데 이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뭐 단기적으로나 좀 길게는 거래량이 급감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의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런데 좀 근원적인 한계를 저희가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일단 두 가지인데, 그러니까 그 1년에 그 단기적으로 흐름을 보면 사실은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매우 팔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고 싶은 사람들은 반대로 되게 불안하다. 이런 상황이 이제 충돌되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어떤 정책이 나오고 어떻게 방향성을 잡느냐가 이제 필요한 건데 일단 이런 상태에서는 이제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거래량이 크게 감소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불안 정도와 그 우려 정도와 그러니까 무주택자들의 불안 정도가 이제는 일종의 경합하게 되죠 시장이. 그래서 이제 향후로 점점 더 이제 정책이 더 중요한 시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시장의 큰 흐름 자체는 오세훈 시장이 공을 쏘아 올리기 전에 이미 하향 평준화 쪽으로 약간 연착륙 쪽으로 방향을 잡혀가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죠. 잘 놔뒀으면 연착륙 시켜가지고 집값이 안정화시킬 수 있었는데 그렇죠. 교란이 있었고요. 그렇죠. 그 교란 때문에 발생한 결과로는 어떻게 갈 가능성이 큽니까? 이 어떤 하향 평준화의 그 추세선은 그대로 유지됩니까? 보시기에? 일단 저는 첫 번째 현상은 수요가 감소할 것 같아요. 이제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그러면 첫 번째 일어나는 현상이 말씀드렸처럼 거래량이 줄어듭니다. 근데 거래량이 줄어들수록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초조해지겠죠. 초조해지고요. 그러면서 매물이 증가하면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매물이 증가하는 건 공급 증가를 의미하고 그리고 수요가 감소한 상태니까 사실 가격이 하락에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저는 사실은 시장을 분석하는 입장에서 이번 사건이 사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잘 연착륙시킬 수 있었다고 판단했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불확실성을 키우는 것 때문에 오히려 경착륙을 좀 걱정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좀 해봅니다. 시장 분위기가 오히려 더 악화됐군요. 뭐 어떻게 보면 집을 살려는 사람들한테는 더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시장의 그런 어떤 속도감이나 변화를 더 크게 만들 수 있다. 하향 쪽으로. 그럴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을 살려는 사람들은 좀 초조함을 버리고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하실 때 이게 집값이 막 한 달 만에 막 크게 변하고 이런 현상을 겪으면서 되게 불안해질 텐데요. 좀 더 계획을 잘 세우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는 변동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만에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건 그만큼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여유를 가지시고 자기의 스케줄에 자기의 계획하에서 잘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토지 지역과 적용 지역과 적용되지 않는 지역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뭐 일부에서는 일종의 풍선 효과, 뭐 규제를 하면 풍선 효과가 난다고 하는데 사실은 저는 그런 가능성을 굉장히 낮게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어떤 주요 지역의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수요가 급격하게 지금 얼어붙고 있거든요. 그런 현상이 다른 지역에도 더 예를 들어서 거세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이 기사들 보면요. 아까도 잠깐 제가 쉬는 시간에 여쭤봤지만 무슨 일반적인 아파트 하향 평준화 좀 시장이 약간씩 경직돼 가고 얼어붙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주 초호화 초고가 주택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이런 거는 뭐 신고가 맨날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그런 건 뭡니까 그러면? 뭐 그래서 뭐 100억대 집은 뭐 얼마 기록을 깼다 뭐 이런 기사가 막 중간중간 나온단 말입니다. 서민이 꿈도 꿀 수 없는 어떤 아파트 집값들. 그건 여전히 오르는 건가요? 일단 사실을 말씀드리면 거래 건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드문드문 거래가 되는 거고요. 그 와중 속에서 우리가 보는 기사는 오를 때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최고가 아파트들이 갑자기 경매 나오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떨어져서 거래되는 경우도. 그런 건 사실은 잘 우리가 접하지 못하는 소식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거기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니까 그래서 그거는 어떤 시장 가격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거래가 빈번하지 않고 그리고 아주 소수의 거래가 오를 때도 있지만 떨어질 때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기사에 의도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건설업자 입장을 뭐 그런 것도 있다고 의심하십니까 혹시? 근데 저는 일단 그 기사를 보는 수요자들이 그렇게 오른 거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해요.
예. 네. 그런 아파트들은 막 10억 원 올랐다더라, 100억 원이다, 200원에 어떤 연예인이 샀다더라. 그렇습니다. 뭐 이런 것들인데 더 민감하게 반응하다니까 수요자에 맞춰서 그런 기사가 더 많이 나오는 거고요. 저는 의도도 좀 있다. 이렇게 잘 보면 건설회사가 주요 지지로 있는 그런 신문들, 언론들이 신문들이 그런 기사를 또 많이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지금 그러면 이 대표 보시기에는 지금 가장 필요한 가장 어떤 적절한 정책은 뭔가요? 지금 시점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정책의 방향성을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 뭐냐면 2022년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2년부터 집값이 하락해요. 하락하자마자 윤석열 정부가 그 집값 하락을 쉽게 말해서 뭐 방지하기 위해서 다시 올리기 위해서 부동산 세금을 낮춰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게 일시적으로 또 그게 오래가지 못하고 또 하락하니까 정책금융을 대표적으로 풉니다. 적자 대출이요. 대표적으로 뭐냐면 무주택자 뭐 이렇게 대출이라든가 아니면 신생아 대출 이런 것들이 시장에 60조 원이 쉽게 말해서 방출되거든요. 그러면서 또 집값 부양에 나서요. 그리고 이번에도 다시 하향 추세를 보이려고 하니까 오세훈 시장이 또 사실 여기서 또 토제라는 이런 어떤 해제를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지금의 시장의 방향성은 사실 한국이 왜 그러니까 저희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뭐냐면 왜 한국에 이렇게 정책에 민감하냐. 근원적인 원인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투자나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고 팔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이 오르거나 내리는데 왜 내가 1주택자로 실거주하면 사실은 비과세거든요. 세금에 영향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뭐 양도세라든가 이런 문제도 크게 관련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무주택자면 사실은 대출에 그렇게 크게 격차가 없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투자로 사고 팔고 하다 보니까 정책의 민감도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지향하는 사실은 주택 정책의 가장 큰 방향성은 뭐냐면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해요. 그래서 오랫동안 한 집에 거주하고요. 실거주자들이 혜택받을 수 있는 시장을 조성해야 되죠.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시장은 사실은 지금 가격이 급등한 상황인데 가장 큰 문제가 가계부채지 않습니까? 근데 가계부채의 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가계부채를 강제적으로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왜 줄일 수 없냐면 기존에 그러면 무주택자분들이 대출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기회의 불평등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래서 불가피하게 가계대출이 계속 꾸역꾸역 증가하는 거예요. 이제 시장의 불안 요인이 커지니까 저는 기대출자의 대출을 갚게 해야 된다. 그러면 기존의 대출자가 줄어들고 대출 금액 그 여력으로 신규 대출자가 줄어드는 방향성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나요. 기대출자가 대출을 갚기 시작하면 매물이 증가합니다. 집을 팔아서 갚아야 돼요. 왜냐하면 갚을 돈이 없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장의 매물이 증가하면서 시장은 가격 안정 효과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면서 무주택자들은 대출을 받아서 그 집을 사게 돼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자산의 이동이 일어나죠. 전 이게 돼야 된다. 아, 그렇군요. 기대출자의 어떤 대출을 갚게 하는 방향성은 속도는 어느 정도여야 되나요, 그러면? 그건 이제 시장의 방향성인데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다주택자라든가 집을 투자나 투기 목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출 받은 경우가 시간이 다 돼버렸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수 광순의 복덕방 대표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